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과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란 고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7천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말만 해도 10만 달러 하회하면서 진짜 중독 리스크 크게 반영하는구나 싶었는데 어느덧 11만 달러 돌파를 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회복력 다시 한번 또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네, 회복력도 회복력이고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이 불리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자면 변동성을 키우는 이유가 예. 24시간 거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어떻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에 있는 주요 핵시설을 공격을 할 때 주말로 잡았던 이유도 약간 시장에 대한 약간 불안감,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럼 왜냐하면 주말 동안 문을 닫으니까 네.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충격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문을 닫았다라고 하면 일단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판단을 거친 다음에 뭔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의사결정을 개장을 하게 되면. 예.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뭐 중독 리스크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으면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그걸 여실히 알 수 있는 게요. 어떤 한 발표가 나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떨어졌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 이제 다시 오르고 만약에 이것도 심각한가 보다 하면 더 내려가고 그러네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크게 되는 거 아니야? 확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랬죠. 예. 예. 근데 지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란이 반격이 조금 약하네. 이란이 힘이 좀 없네라고 하면서 시장이 다시 회복을 했고요. 비트코인만 놓고 보자면 사실 그 중동발 리스크가 터지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이제 비트코인이 1%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뭐 5%, 10% 이렇게 더 하락폭이 낙폭이 그쵸. 크거든요. 네. 그만큼 변동성이 더 크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회복을 했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준으로 아직 돌아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트코인까지 좀 온기가 퍼지기를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 시점이 점점 조금씩 늦춰지는 것 같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럼 어찌됐든 일단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슈들을 한번 따져보고요. 알트코인도 잠시 후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 자산으로 운영하는 국부펀드형 금융사가 출범한다는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우리가 이제 스트래티지가 원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였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21년부터인가 이제 20년부터구나. 이제 우리 이제 비트코인 사서 모을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의 한 60만 개 정도를 갖고 있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회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추구하는 전략은 뭐냐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라서 이제 비트코인 재무 전략해서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의 주요 자산으로 추가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보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뭘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이클 세일러라는 스트래터지의 창업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비트코인 은행이 될 거야 이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근데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가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로 피보팅을 한 경우에요. 사업을 이제 바꾼 경우인데 예. 이번에 프로캡 BTC라고 하는 곳은 원래 있는 프로캡이라는 비트코인 전문 운용사가 있습니다. 예. 요걸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스펙하고 합병을 해요. 스펙은 이른바 이제 일종의 이제 뭐 껍데기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비트코인을 통한 담보대출 파생상품, 토크나 자산 등 비트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운용을 하겠다라고 표방하고 나온 회사가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합병을 이제 SEC에 신청을 했고요. 이제 승인을 받으면 이제 비트코인 은행, 뭐 비트코인 전문 운용사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거죠. 스트래터지와는 다른 게 스트래터지 원래 있던 회사를 바꾼 거고요. 그렇죠. 이 회사는 원래 목적 자체가 이제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네네. 네. 이렇게 비슷한 회사가 또 뭐가 있냐면 그 21 캐피탈이라고 해서요. 일전에 한번 뉴스가 나왔을 때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뭐 테더사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일종의 이제 여기도 이제 비트코인 전문 이제 운용사로 탄생한다는 21 캐피탈이 있었거든요. 예, 예. 여기도 역시나 이제 CEP라는 스펙하고 이제 합병을
완료하지 않았고 합병 승인을 받았고 이제 합병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프로캡이나 아니면 21 캐피탈이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보유도 하고 운용도 하겠다라는 곳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 수급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하셨던 대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라고 우리가 좀 부르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탄생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재무제표에다가 비트코인을 추가한다라는 거 자체가 예, 굉장히 조금 낯선 일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스트래터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전까지는 테슬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테슬라가 그냥 테슬라 돈이 많잖아요. 예, 그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을 사는 구조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친숙한 기업을 따지자면 이제 넥슨 모회사가 일본에 상장돼 있는데 네. 거기 넥슨 모회사도 이제 비트코인을 그 일부 돈 많은 것 중에 일부를 이제 추가하는 거 이런 수준이었는데 스트래터지 이후에 좀 전략이 바뀌어서 본업에서 돈을 못 벌고 있더라도 약간 주식을 팔아서 거기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겠다. 예, 이런 회사들의 밑바탕에 깔린 건 뭐냐면 일단 스트래터지가 너무 잘 됐고요. 그렇죠. 근데 스트래터지가 잘 되는 그 근간에도 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우상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녹아내리는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우상향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기업들이 많이 나온 건데요. 이른바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쓰는 건데 사실 이게 살짝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아까 테슬라나 넥슨의 모회사 같은 경우는 본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예, 돈을 잘 벌고 있어서 회사에 쌓인 잉여 현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일부 좀 추가해 볼까? 이런 전략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쓰고 있는 스트래터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본업에선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팔아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가 5월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비트코인의 3.2%를 이런 기업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쓰는 기업들 한 61개의 상장사가 3.2%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의 3.2% 정도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스탠다드 차타드가 지적한 리스크는 뭐냐면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워낙 옛날부터 싸게 샀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기업들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61개 상장사의 대부분이 9만 달러 이상에서 다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비싸게 샀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보고서를 낼 때 기준으로 만약에 22% 하락하면 그러니까 8만 달러 선으로 떨어지면 이게 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비트코인을 당장 들고 있는데 그 사실 전환가액이나 아니면은 뭐 이걸 우리 이른바 이제 개인 입장에서도 존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입장에서 존버가 되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컷 그런 이제 전략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 관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들 기업이 재무제표가 너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 수도 그러네. 있다. 급하게 막 팔기 맞아요. 시작하면은 수급이 완전 그러면 왜곡되겠네요. 사실 아까 제가 3.2%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3.2% 들고 있는 것의 80%는 스트래터지 거예요. 예, 다행이긴 그러니까 하네요. 물량이 적긴 해요. 근데 네. 이 물량이 적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 기업이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그 실제로 이들이 사는 양보다 더 센티멘트에 영향을 미치면서 더 큰 가격 상승폭을 불러왔는데 반대의 경우 이들이 팔면 실제로 파는 물량보다 시장 센티멘트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내가 팔기 시작하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스탠다드 차타드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뭐 옛날로 따지면 이제 고래가 많이 팔게 된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시장에 이게 특히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만약에 매물이 나왔을 때 더 큰 시장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리스크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스탠다드 차타드가 근데 뭐 붙이신 방금 그거였어요. 근데 스트래터지는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3.2% 물량을 들고 있는 것에 비하면 리스크에 진짜로 실제로 노출될 확률은 뭐 그닥 크지 않다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쓰는 기업들의 매도가 나오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 만약에 이번 이제 중동 전쟁 리스크가 예. 사실 되게 짧게 마무리가 된 셈이잖아요. 다행히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더 그러네요. 최악으로 치달았을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중동 분쟁 때문에 위험 자산 자체가 이제 다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여기에서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에다 팔게 됐으면 아마 더 큰 시장 악재가 됐을 가능성도 있죠. 다행히 뭐 마무리가 돼서 다행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하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올라가면 뭐 9만 달러에 산 사람들도 뭐 크게 팔지 않을 테니까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일단 10만 달러 근처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찰랑찰랑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요즘 하도 스테이블 코인이 난리라서 맞아요. 이 얘기 한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은 또 이걸 또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근데 하네요. 뭐 어차피 연준이야 중앙은행이니까 그 통화 정책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쵸? 얘기고요. 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도 되게 뭐라고 표현했나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규제가 좀 바뀌고 있는 쪽이라서 지니어스 액트까지 나오고 사실 지니어스도 네네. 따지고 보면 규제 법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규제를 한다는 게 규제한다는 거 시장에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규제의 틀 안에서 오히려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미국 쪽의 이제 움직임을 보자면요. 코인 쪽에서는 다 이렇게 뭔가 유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아까 규제 법안, 규제 틀 안에서 성장해라라는 이제 원칙에서 나왔다라고 보자면 지금 방금 나온 뉴스가 뭐냐면 뉴욕의 주택 연방 청장 그러니까 우리 진짜 뭐 네네네. 허그 대표 뭐 이쯤 되는 사람이 야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봐. 안 그래도 뭐 모기지 쪽에 이제 맞아요. 비트코인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라고 네. 얘기했대요. 이게 아직까지 도입된 건 아닌데 네. 지금 그런 식의 비트코인이 진짜 실제 우리 뭐 실물 경제에서 부동산이 담보자산으로 쓰이고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실물 경제에서 담보자산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이제 움직임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에 보고한 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의 디뱅킹 방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어요. 예.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 등장한 용어가 바로 디뱅킹이죠. 디뱅킹. 이제 뱅킹인데 D면은 이제 뭐 반대로 간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 때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는 걸 시행을 했어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위 규제를 할 때 뭐 진짜 뭔가 이렇게 문서가 있는 게 아니라 금감원에서 은행들한테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식으로 하는 이제 창구 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야 그런 거 비스무리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금융 당국 쪽에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해서 크립토 기업이나 크립토 관련 인사들한테 예.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좀 신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을 평가를 하는데 이른바 이제 평판 리스크도 우리가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평판 리스크에 만약에 크립토 기업과 만약에 너희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뭔가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너희들 평판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대놓고 한 건 아니고 예. 뒤에서 했던 이런 게 있었어요. 때문에 이제 크립토 기업들이 굉장히 뭐 계좌 개설도 안 되고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마. 디뱅킹, 은행과 크립토 기업 간의 연결을 끊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지 말란 얘기는 앞으로 자유롭게 그러네요. 이제 하란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규제 측면에서 크립토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이죠. 뭐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라서 실제로 행정명령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크립토 업계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규제라는 단어가 사실 시장에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크립토 시장,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시장에서는 다 호재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알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트 시즌이 안 오잖아요.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특히나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 물려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트 시즌 언제 오나 이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냥 우리 시장 분위기만 놓고 보자면 알트 시즌은 안 오고 국장 시즌이 온 것 같다. 생각이 맞죠. 듭니다. 네. 국장 시즌 확실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자면 이제 그 왜 주식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이 이제 그 예탁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탁금 규모는 점점점 불어나는 반면에 네. 코인 시장에서 이제 코인을 거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래를 하려면 네네. 일단 그 은행에서 돈을 그 업비트나 빗썸으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입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인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좀 기다릴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이게 입금된 돈이 바로 이제 투자자 예탁금하고 이제 비슷한 성격인데 그러네요. 이게 점점 줄고 있어요. 다 국장으로 네. 가는구나. 게다가 거래량도 보자면 한때는 업비트에서 거래대가 되는 예를 들면 이제 뭐 한때 시장이 막 좋았을 때 도지코인 한 종목으로 거래량 10조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빗썸 업비트를 합쳐도 2조가 안 되는 거래량이에요. 모든 종목을 다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거래량 보면은 지금 뭐 굉장히 화랑세잖아요. 거의 뭐 20조씩 찍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코인하고 주식이 서로 이제 제로섬 관계는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쵸. 그런데 유동성 측면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코인 투자할 돈들이 지금은 사실 코인 투자로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어떠냐면 굉장히 약간 뭐 투기성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어쨌든 그쵸. 굉장히 큰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 코인 시장에서는 그런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국정을 봤더니 뭐 상한가를 막 연일 찍는 종목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럼 또 못 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돈들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고 국내 시장만 놓고 보자면 알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은 거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 알트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있어요. 그쵸. 네,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자면 지금 비중이 21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65%.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트에 집중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크립토 가운데서도 사실 크립토도 위험 자산이 아니죠.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크립토에서 놓고 보자면 비트코인이 제일 안전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으로 모두가 집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큰 수익을 바라는 위험 자산 쪽으로 크립토 내에서 봤을 때 안 네. 간다는 얘기예요. 알트 시즌이 오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한번 올라갑니다. 네. 가서 최고폭에서 약간 조정받아서 횡보를 해야 돼요. 예. 횡보를 하고 있으면 이게 떨어져도 안 되고 올라가도 안 되고 횡보를 해야 돼요. 근데 횡보를 할 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뭔가 업사이드가 안 올라가네? 그러면 알트코인을 볼까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알트가 달리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횡보하는데 알트는 달린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트 시즌이 왔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자면 한 40% 수준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 상승세가 좀 추세잖아요. 네. 이게 좀 꺾이는 흐름이 와야지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2년 이후로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트 시즌은 안 오고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이제 비트에 들어왔던 돈이 알트로 가는 구조가 아니라 비트에 들어왔던 돈은 ETF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비트만 사는. 그렇죠. 이제 기업들 가운데서도 아까 제가 트레저리 전략, 재무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 비트코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일부 기업 가운데 이더를 채택하는 것도 있는데 오. 이건 진짜 일부고요. 예. 대부분이 다 비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도 알트 사는 게 아니라 비트를 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지금 현재 약간 소외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알트 시즌 언제 올 거야라고 보자면 저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개별 알트의 랠리는 펼쳐질 수 있어도 전체적인 모든 알트가 어깨 동무하고 오르는 알트 시즌이 오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쵸. 아닌 예.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다 근거가 너무 확실한 내용이어서 일단 지금은 비트코인이 왜 잘 버티고 있는지, 왜 또 독보적으로 올라가면서 도미넌스를 확장하는지에 대해서 이 기관들이 대부분 비트코인 사니까 스트래티지 따라하고 싶은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사야 그게 따라가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알트 시즌으로 이렇게 퍼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위험 자산이 오히려 주식 시장에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싸움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또 우리가 웃으면서 알트 시즌을 환영할 날이 오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